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심화반 41강, 42강.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총정리 시간. 그래서 오늘은 실전사주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12운성을 실전사주풀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와 관련된 이제 사주들을 이 41강에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지금 엄청 방대하죠. 이게 다 제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손으로 그린. 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그리고 있었어. 막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있을 거야. 아마 이제 10분이 뭐야? 20분은 걸리겠다. 20분 더 걸리겠네. 쓰다 끝나겠네. 자, 이게 남의 사주 봐줄 때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사주를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내 사주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 사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때는 그렇게 좀 한 땀 한 땀 뜯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2운성을 사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등에 걸쳐서 12운성 총정리, 기초심화반 총정리 했어요. 요 12운성 볼 때 봉법, 좌법,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인종법 맞습니다. 봉법, 좌법, 인종법. 봉법은 일간 기준으로 지지 4개, 운에서 들어오는 지지, 그걸 이제 대운지, 세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국에 있는 지지나 대운지, 세운지를 대보는 것. 그러니까 운에서 들어오는 그 지지의 글자나 또는 원국에 깔려있는 지지의 글자가 일간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십성적인 역할, 글자 자의적인 역할, 12운성 배치적인 역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라는 게 재밌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멋모르고 사주? 이거 한 3일만 공부하면 이거 내가 원리 깨치겠는데 해가지고 딱 파고 들어갔더니, 꼭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꼭 우리 집 전기가 안 들어오길래 두꺼비집 열면 다 나와. 그래서 두꺼비집을 탕 열어서 어느 거 만지지? 이거 톡톡톡 만져봤더니 또 뭐가 또 툭 전선이 나와. 이 전선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또 그 뒤에 무슨 전자 기판이 나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두꺼비집 내리고 올리면 끝날 줄 알았더니 무슨 전선 뭉치가 나오고, 전선 뭉치를 정리를 했더니만 그 안에 무슨 이따만한 전자 기판이 나오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십성만 알면 되겠지. 십성만 알면 되겠지. 그랬더니 또 십성이 천간과 지지로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서 12운성 규칙이라는 게 나오고, 보통 12운성 배우기 전에 형충회합 먼저 배우죠. 그 사주에 형충회합이라는 게 있단다. 뭐 거기 또 12운성이라는 게 있단다.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한 줄 요약해서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요. 한 줄 요약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사주가 복잡한 것. 한 줄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주의 해석은 하나가 아니다. 사주의 활용은 하나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하다는 내용은 일로 튈 수도 있고 절로 튈 수도 있고 요로 튈 수도 있고 절로 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우리 집에 고장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수리할 수도 있고 요렇게 수리할 수도 있고 저렇게 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답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주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 내가 이렇게 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팔자 탓이거든. 팔자 탓.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요. 신이 나한테 이상한 사주 팔자를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이거 신 탓, 우리 어머니 탓, 뭐 이런 등등 탓, 이제 이게 사주 탓 하는데, 사주 탓이 아니에요. 사주 탓. 사주의 활용은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실전사주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활용 실전사주 풀이, 제가 예제를 한 2개 정도를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요 2개 풀어보고 뭐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사주들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2운성 봉법, 좌법, 인종법, 이거 자유자재로 활용해 봅시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주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성적으로 푸는 방법, 뭐 형충회합으로 푸는 방법, 뭐 저는 그닥 뭐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뭐 신살로 푸는 방법, 뭐 신살로 푸는 방법도
되게 쉽죠? 신살로 푸는 방법은 아주 쉬운 장점이 있는데 정확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정확도가 이건 차라리 볼펜 굴리는 확률이 더 높아요. 볼펜 굴리는 확률이. 그래서 제가 신살로만 사주 풀면은 볼펜 굴리는 확률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사지선다 모르고 찍는 거가 25% 확률이잖아요. 신살로만 사주를 풀면 생사람을 마구마구 잡아냅니다. 생사람을. 이게 뭐야?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와 고추장이라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설탕 들어갔다고 배추를 갖다가 단 음식으로 이렇게 지명해. 신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다고 신라면을 그 계란만 보고는 신라면 느끼해요 라고 얘기해요. 신라면이 느끼하냐고. 하도 느끼하니까 좀 덜 느끼게 하라고 계란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덜 느끼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얘기가 딴 데로 샌다. 아무튼 그거예요. 자, 다양한 사주풀이 방법이 있는데 뭐 십성으로 푸는 방법, 뭐 신살로 푸는 방법, 뭐 형충해합으로 푸는 방법, 12운성을 적용하는 방법, 뭐 12신사를 적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재료는 음양오행의 생극 관계가 가장 주 핵심 재료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계란을 풀어서 넣었냐, 볶아서 넣었냐, 지져서 넣었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방법적 요소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기초심화반의 12운성법은 상당히 좀 세련된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 굳이 12운성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사주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법을 활용하는 것은 사주를 세련되게 푼다. 아직은 급해서 세련되게 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십성이나 오행의 생극제어만 가지고 풀어도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초보 때는 명리 초보 때는 가령 그런 거죠. 그 유능한 경찰은 대충 현장을 딱 돌아다녀 보면 국과수에서 DNA 검사가 안 나와도 조 녀석이 범인일 확률 90%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영감을 가진 경찰이나 수사관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과수에다가 전부 증거품 보내가지고 이거 DNA 누구 거냐 이래야겠죠. 이게 국과수에 DNA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12운성법이. 12운성법을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사주를 풀어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봉법, 좌법, 인종법이 있다. 12운성. 봉법이라는 거는 일간인 개수를 지지에다가 다 갖다 대본다. 그래서 이게 일간 기준의 12운성이 이렇게 나오죠. 개수가 유금만 나면 병지고, 개수가 축토만 나면 관대고, 개수가 오화에 있으면 절지고, 개수가 사화에 있으면 태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보면 이게 일종의 개수 입장이에요. 개수 입장, 내 입장, 내 입장, 내 입장.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내 입장보다는 내 돈의 입장, 내 명예의 입장, 내 학문 정보 노하우의 입장.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 재성이 떠 있나 봤더니 천간에 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닥 재성 활용하는 사주가 아닌 거야. 그닥 재성 활용하는 사주가 아니야. 근데 주로 지금 천간에 보니까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 사주는 주로 인성 활용하는 사주겠네요. 인성.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리적으로 인성 활용하시오 그러면 공부, 학역, 장문, 공부, 학력, 공부, 학문, 자격 또 뭘까? 여자한테는. 옆에 관이 붙었지. 관의 사랑받기. 관의 사랑받기. 그러면 같은 십성 해석이라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성을 좀 고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성을 좀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사실 이게 좀 표현이 좀 걸맞진 않은 것 같은데 인성이라는 애는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누군가한테 이쁨 받기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게 보통 타의에 의한 인성 활용이에요. 타의에 의한 인성 활용. 대체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보통 그 방식이. 왜? 나의 행복이 나한테 안 달려있고 남한테 달려있거든. 나의 행복이 나한테 안 달려있고 남한테 달려있어. 이게 타의에 의한 방법이야. 아주 쉽기는 한데 문제는 타인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야.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성, 천간 인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공부, 학문, 자격을 따는 거야. 공부, 학문, 자격을 따, 노하우,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자격을 따, 스펙, 뭐 인성은 스펙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월간의 인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천간의 인성을 관인을 이렇게 차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수동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관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주. 수동적으로 활용하면. 보통 그게 이제 또 불행의 시작이죠. 왜 행복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남이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남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런 개념이 여기가 만약에 식상생재 이렇게 돼 있으면 능력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근데 이런 관인 상태로 보통 관인이 대체로 약간 수동적이고 식상생재 구조가 대체로 능동적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돼요. 식상생재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재물활동이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인생 전반부에 가장 잘 드러난 미션이 살인상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능동적으로 이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한 5, 60명 정도가 되고 전 세계에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돼요. 아니다. 5, 600명 정도 돼요. 5, 600명. 이 사주가 100만 명당 한 명씩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0명이나 60명 정도의 한나란 시에 태어난 동일 사주자들이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우리는 사주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사주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걸 물어봐야 돼. 능동적으로 사주를 활용하고 있는가? 수동적으로 사주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주를 활용한다면 공부, 학문, 자격, 스펙을 쌓아서 국가적 자리의 특수기관에서 높은 특수기관에서 살인상생 받는 삶. 요것도 해피한 스토리 1번 정도 나오겠죠. 해피한 스토리 1번. 근데 지지가 재성국이니까 요 평관은 재물활동이나 상업활동을 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요 지지가 인성이면 무슨 연구기관, 요 식상이면 기술기관, 뭐 이게 재성이면 어떤 재물활동하는 기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죠.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까? 재물 위에 올라탄 남자, 얘 사랑받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 사주를 만약에 30년 전에 이 사주를 풀면은 거의 99.99%는 그렇게 풀겠죠. 30년 전에 이 사주를 풀었으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서 이쁨 받고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재물 위에 올라탄 남자잖아. 근데 이게 재물 위에 올라탄 남자도 되고요. 시어머니 위에 올라탄 남자도 돼요. 그렇죠? 여자 사주에서 재성은 시어머니도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활용해야 돼. 우리가 보통 십성에 대해서 배울 때 여자 사주의 재성은 시어머니다라고 배웠죠. 근데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그치?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남자가 고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시어머니는 어디 제주도에 있고 뭐 남편과 나는 서울에 있고 1년에 한두 번 뭐 시어머니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주의 재성은 다르게 활용되는 거예요. 다르게 활용되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이 사주가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주의 재성은 과연 재물일까 시어머니일까? 내가 사회생활을 능동적으로 재물활동하는 기관에서 무슨 비서 같은 일이나 그곳에 행정일을 하면서 자격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특수기관에 재물 관련된 일을 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주는 나의 재물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일복이야. 그럼 나의 일복, 나의 경제활동, 경제관념이야. 근데 이분이 특별한 직업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알바 1, 2년 하다가 곧장 시집 가면 이분 누구야 그럼? 이런 시어머니야. 그럼 시어머니야. 사주는 활용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곧장 첫 단계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쁨 받아서 근데 지금 누가 도사리고 있어? 이분이 도사리고 있잖아. 보통 이런 경우는요, 남자가 집안이 부자일 경우가 많어. 그럼 집안이 부자인 집안의 남자를 만났으니 시어머니 힘이 셀까 안 셀까? 이분이 저하고 상담하신 지 몇 년 됐는데 이분이 정유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이 정유년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대략 나이가 한 28, 9? 그 정도쯤에 한 28? 뭐 그쯤 결혼을 하셨겠죠? 28, 9 정도에 결혼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특별한 직장 사회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직장 사회생활 의미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찍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시집 잘 갔다는 칭송이 자자하다. 왜? 남자가 부자거든. 부잣집 잘난 남자야. 이렇게. 자, 이게 관줄이 천간에 올라 있으면은 자랑할 만한, 드러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거야. 쓰기 나름인 거. 쓰기 나름이야. 그렇죠? 이게 잘난 직장에 가서 이쁨 받고 재물 활동 열심히 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뜨거운 돈 많은 집의 남자한테 이쁨 받고 산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1번 스토리로 썼나, 2번 스토리로 썼나, 3번 스토리로 썼나, 4번 스토리로 썼나, 이제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쫙 펼쳐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 스토리 2번이다. 불길한 스토리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28에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물론 자격 따는 것도 없이 시집을 잘 갔어. 그럼 이 사주를 잘난 남자, 돈 많은 남자, 잘 사는 집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한 거야.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나왔어, 이제 대충. 그러면 그 스토리로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쵸?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게 나의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사회적 성향이자 남편의 성향이자 남편 어머니의 성향이겠죠. 이게 성향이 다른 거야, 이제. 성향이 다른 거야, 사랑이. 나의 개인적 성향도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인상생 받고 살겠다는 거니까 잘난 남자 만나서 좀 편히 살아보겠다. 그러잖아. 보세요. 이게 또 어떤 성향이, 이 개인적 성향과 사회적 성향이 충돌을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나보고 돈 벌라고 하고 있죠. 야, 돈 벌어. 자격 가지고 돈 벌어라고 하는 사주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죠. 나의 개인적 성향은 싫거든? 나 관인상생, 살인상생 받고 살고 싶거든? 그러면 이 사주는 싫어도 직장 조직 활동에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직장 조직 활동 열심히 하는 남자 만나서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혜택 받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스트레스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이게 만약에 사회 직장 조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애로가 있을까요? 사회 직장 사주에 이 사회 직장 조직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내 스트레스적 요인이 돼. 추고 원진 기문. 그러면은 저 지금 직장에서 대리고요. 저 본부장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요. 저 직급도 꽤 높고요. 저 혜택도 저 월급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회사에서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너무 싫어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잘해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쌓이면 쌓일수록 축어 원진 기문이라는 사회적 화해 성향과 개인적 축토의 성향. 이게 왜 다를까? 이 축토는 편관인데 나를 관대시키는 편관이죠. 그러니까 나를 인묘시키는 편관이 있고 나를 관대시키는 편관이 있어요. 이게 미토였으면 나를 인묘시키는, 축토면은 나를 관대시키는. 그러면 이게 내 자리에 앉은 편관이니까 내 자존심과 가호가 될 수 있겠죠. 내 자존심, 가호, 권위가 나를 관대시키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약간 이럴 수 있는 느낌도 된단 말이죠. 근데 사회에서는 지금 이게 개수 입장에서 절제하고 태지잖아. 절제하고 태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이 화나라는 개수의 땅이 아니야. 화나라는 개수 나와바리가 아니라고. 얘는 여기에 자기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이 개수는. 그러니까 가정의 개인적 공간에서 안 좋아. 여기는 개인적 공간, 여기 사회적 공간. 사회적 공간에서 절태지의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인가, 나만의 금수 사회에서 안착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사주는 미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좀 힘들게 일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 영역에서 충전을 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직장 사회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일찍 결혼하였다. 그러면 현재 이 사주에서 어떤 갈등이 얘기돼 있을까요?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유년에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후에 이제 이 여성분께서 저하고 상담을 한 주 이유는 낌새를 보아하니 시어머니랑 한판 붙게 생겼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불만 가지시고 시어머니가 나를
슬슬 구박하시고 미워하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갈등 구조가 날 수 있죠. 저하고 무술년에 상담을 하셨는데 무술년은 어떤 해일까? 무술년은 오술 화국 만들었죠. 오술 화국. 오술 화국이 축술형하고 한번 들이받죠. 그러면 이게 어머니의 세력이죠. 이게. 남편은 내 말 들을까? 어머니 말 들을까? 집안 덕분에 잘난 걸까? 내 덕분에 잘난 걸까? 집안 덕분에 잘난 남자야. 이 구조에서는. 이 경우에 시어머니하고 한판 붙으면은 남편은 누구 편 들까? 시어머니 편 가능성이. 또 하나. 이 사주가 보세요. 이 사주의 문제점은 일지 하나만 바꾸면 다 해결돼. 일지 하나면. 만약에 가상으로 받는 가상으로 이게 축토가 아니라 미토로 바꿔봐.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오미합, 사오미 방합.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우리는 한 가족 하겠죠. 이걸 만약에 미토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편관 남편이 관대를 받죠. 그러면 남편이 내 안방에서 대접받는 남편. 이 남편이 미토면 나한테 대접받고 나는 나를 낮추는 거야. 남편의 안방에서 남편의 관대지를 만들어주고 나는 인묘지. 이게 집안에서 남편 말 잘 듣고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존심을 낮추면 남편 띄워주고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 시댁의 부가 나은 게 연결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축토를 치면 여기다 축토를 쓰면 어떻게 될까? 내 가오죠. 내 가오. 내 가오. 내 권위를 세우면 시어머니와 충돌하고 축토는 기토 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있죠. 그러면 내 나와바리에서 남편은 좀 여기서 좀 죽어 지내시오란 뜻이죠. 야,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안방에서는 좀 내 말 들어. 얘도 그렇죠. 얘도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남편 무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내 안방 자리로 들어오면 나는 관대받아야 되고 남편은 이곳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건금도 임묘되죠. 사랑이 오래 못 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불안하죠.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좋아요, 나빠요라고 판단하지 말고 저는 이런 개념으로 해요. 사주를 열어봤을 때 이 사주를 설계한, 이 사주를 짠 영혼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번 생에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가고 그래서 나의 경험치를 높이라는 것일까라는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주를 보자고요. 원래 영성 공부할 때 관찰자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 개념이라는 게 보통 마음 공부와 영성 공부에서는 아주 귀에 닳도록 나오는 거거든. 관찰자 모드. 나의 입장, 너의 입장, 제3자의 입장. 나의 입장, 보통 이기주의죠. 너의 입장, 이러면 남한테 잘해주고 맨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되죠. 제3자의 입장,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이면 중립적으로 보통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 중립적으로. 그래서 사주를 나의 입장이나 너의 입장으로 바라보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 보통 관찰자 입장보다 더 확장이 되면 그게 일명 신의 입장이든 신의 입장. 신의 입장. 1차 대전 때 영국과 호주 연합군이 터키를 공격을 해요. 1차 대전 때. 영국과 호주군이 연합하여 터키에 있는 어느 해변에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는데 당시 터키에 군사 영웅이 있어가지고 그 호주와 영국의 연합군이 그 터키의 그 유명한 해변인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변에서 1년간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호주와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대부분 사망을 하고 터키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그 해변에서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고 그 호주 영국 연합군은 결국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터키군은 간신히 막았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습니다. 그게 1차 대전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호주와 영국 입장에서 터키는 철천지왼수입니다. 터키의 입장에서 호주와 영국군은 철천지왼수이자 침략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사건이 지나고 한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 해변에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본 그 사건에 대한 기념비가 올려집니다. 정확히는 이제 추념비 같은 건데 그때 그 안타까운 사건을 추념하는 추념비인데
그 추년비의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터키의 입장에서 봤으면은 저 추악한 영국, 호주 침략자들을 이곳에서 모조리 싹 쓸어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겠죠. 만약에 영국 입장에서 그곳에 추모비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의 불쌍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희생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그곳에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추모비가 세워지는데 추모비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에 희생된 영국, 호주의 젊은이들과 터키의 젊은 장병들, 이곳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역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다.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과거사 청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3 사건 같은 경우 4.3 사건이 거의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진압했다. 그 가운데 살짝 억울한 희생자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이죠. 그게 1차원적 관점이죠. 가해자의 1차원적 관점. 피해자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평화롭던 제주도 마을에 갑자기 공산주의라는 뭐 이상한 신념을 탄압하겠다고 하면서 수만 억울한 20만 명, 30만 명의 이 농민들, 순박했던 사람들이 영분도 모르고 죽었다. 이 나쁜 이념주의자들아. 뭐 이제 이런 식인 건데 이게 1차원적 관점이죠. 2차원적 관점이죠. 3차원적 관점은 관찰자 입장에서의 관점은 안타까운 시대의 희생자들. 우리 다시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요즘 현대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못된 놈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죠. 사실 사주 명리학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